2월 13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탁했는데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30cm 정도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눈 소식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금요일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되신 분 자막으로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플라워 YJW님 그리고 JJ 앤더시티님입니다. 이 JJ 앤더시티님은요.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늘 상암동 클래스 날씨부터 확인하기. JTBC 덕분에 뉴스 보는 게 재밌어짐이라고 오늘 시청까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화 관람권 받는 행운 오늘도 이어집니다.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JJ 앤더시티님처럼 상클로 날씨 챙기며 하루 시작하는 상클이 분들 위해서 오늘도 김민재 기상캐스터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오늘은 비랑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서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크다고요? 네, 오늘은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또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 전북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1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아 공기가 매우 탁하겠고요.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오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최대 20cm의 폭설도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영상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와 영남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5도, 창원 7도로 전국이 영상 기온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러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의 눈비는 내일 오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서울 낮 기온 9도까지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포근하겠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상황 어떨지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출근길은 다른 요일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죠. 이 지도로만 살펴봐도 빨간색 정체 구간 상당히 많은데요. 외곽 지역으로 출근하신다면 영동고속도로는 안산 일대, 서해안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만 10km 이상 길게 밀리고요. 반대로 경기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신다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도봉터널부터 끝자락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지역에서 이동하는 길도 살펴볼까요? 수도권 자유순환선 판교 쪽으로 구리부터 상일까지 7km 구간 차간격을 바짝 좁히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 강변북로 진입하는 분들도 계시죠. 구리 포천선 이용해서 수도권 자유순환선 강변북로 진출하는 길목 이렇게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부선의 시구간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3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은 가운데 백신 9시간 만에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미 공군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또 격추했습니다. 중국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강원 평창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에서 불이 나 타고 있던 대학생 5명 모두 숨졌습니다. 머니클래스, 돈 잘 벌고 있는 은행들이 큰돈 내걸고 희망퇴직 모집하는 상황 분석해드리고요. 상클라이프에선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연 안전할까요? 그 실태를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약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국 구조팀이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17살 소녀가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9시간 만입니다. 몇 시간 앞서 하타이주에서도 역시 17살 소녀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Herhangi bir yerinde ağrı, acı Hayır. yok. Ben çok güzel direkt boşluğa düştüm. Hiçbir şey olmadı bana. Tamam. Şu an ekibimizle beraber seni buradan son şeyini alıyoruz.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139시간 만에, 19살 소녀는 128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튀르키예 2만 9천여 명, 시리아 3천여 명을 합쳐 모두 3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나 내전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9천 명으로 집계하고 있어 이럴 경우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총 4만 명에 이릅니다. 생존 이재민들의 상황도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두 나라에서 약 87만 명이 식량 부족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Çadır. Şu an yani en azından soğuktan korunuruz. Burada donuyoruz. Millet gerçekten küçük bebekler var. 이런 와중에 약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해외 구조팀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더해 약탈 용의자에 대한 법정 구금 기간을 사흘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또다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발견돼 미 공군이 격추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상공에 이어 비슷한 사건이 사흘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5대 호 중 가운데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또다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쏴 떨어뜨렸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알래스카, 11일 캐나다 유콘에 이어 북미 상공에서 사흘 연속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출격해 미사일로 떨어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행체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내 더 많은 정찰 풍선이 떠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몬태나와 미시건호 주변에선 레이더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민간 항공기의 비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Absolutely, there may still be something out there. It may be a false alarm. 한편 나흘 전 미국 영토를 가로지른 뒤 대서양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 잔해에선 많은 정보를 얻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were humiliated. I think the Chinese were caught lying, and I think it's a real step back for them. Yes,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to. I think they're probably going to have to get rid of it or do something. 비행체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풍선이 더 발견될수록 중국을 향한 의혹의 감정은 더 부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른바 근거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재무이사를 지낸 김 씨는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는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그룹의 자금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귀국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의 구체적 내용은 김 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뿐 아니라 4천억 원이 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 횡령 의혹을 풀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당초 송환 거부 소송을 내는 등 국내 입국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귀국한 배경에는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전현직 경기도 공무원들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불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내에 송환된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걸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대장동 특검을 정의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과 사법부 모두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절차 등에 대해 정의당과 협의하겠다며 공동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유보적 입장을 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원내에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란 제목으로 외교, 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어갑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루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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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평범하게. 네. 평범한 거 맞나요? 이용주 캐스터 수어를 지금 한 건가요? 아닙니다. 네. 네. 도시락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웃음기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끝내 나오지 못했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일어난 일인데요. 강원 평창군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불이 붙었죠.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을 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전 1시 23분쯤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불길이 치솟았고요. 목격자들이 신고를 해서 소방당국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남성 4명,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아주 큰 사고라 참 안타까운데요. 네.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숨진 사람들이 고려대학생 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동계 훈련을 위해 스키장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차량은 숨진 사람 중 1명의 부모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께 스키장을 찾았다가 난 사고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걸까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키 동아리 연합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 영하 7도까지 떨어졌지만 빙판길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에 부딪힌 뒤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불이 번진 점, 그리고 사고 이후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너무 참 안타깝네요. 네, 저도 이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고려대 측도 깊이 애도하면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고요. 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번 사고에 대한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애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게 5명이나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 좀 원인 조사부터 해서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초보 운전. 네, 이번에도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네. 네, 어제 새벽 4시쯤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운전자가 내리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석에 타요. 네. 그리고는 뭔가 앞으로 가는 듯한 말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진을 하죠. 어머. 맞은편에 있던 가게를 저렇게 사진처럼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수라장인데요. 유리가 깨진 채 가게 안을 뒹굴었고 콘크리트 벽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탔단 말이에요. 차를 훔치려던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 운전자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리니까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잠시 비웠다고 하는데 본인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죠. 음주운전입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에 그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기심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 되죠. 키워드 초보운전. 초보운전은 뭐예요?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운전이었어요.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10대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등 2명이 다쳤는데요. 이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보든 뭐든 음주운전 정말 패가 망신입니다. 다시는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거절했더니 제가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직장인 9명 중에 1명 정도가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더니 보복으로 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9명 중에 1명이면 꽤 많은 수치인데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네. 저희한테 말을 안 했던지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11%가 이런 구애갑질에 시달린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이게 또 여성일수록 또 비정규직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의 14.9%, 비정규직 여성의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저 구애갑질이라는 단어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회사 내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이걸 요구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요구한다는 만나자. 거죠. 네, 만나자, 따로 만나자, 네, 밥 데이트하자, 먹자, 커피 마시자, 표현이야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보 32건이 들어왔는데요. 강압적인 구애가 8건으로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가 주말에 연락을 하고 단둘이 만나기를 요구했는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 이렇게 애둘러 거절을 했더니 서운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 회사 대표입니다.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구애갑질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생업인 이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 정말 심각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주든 아니면 직장 동료들 이런 실태를 잘 확인하고 좀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갑질이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아셔야겠습니다. 구애갑질이라는 단어도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도시락 보여주시죠. 마지막인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여기 없네요, 이제. 네. 없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팬들도 뿔났다. 인데요. 이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유아인 씨 관련 소식인데요. 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프로포폴, 정작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대마요? 네.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안 되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다른 마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대마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경찰은 유아인이 지난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에 조사를 벌였는데요. 유아인이 갔던 병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감정 결과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감정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 배우잖아요. 근데 광고계에서는 벌써 선을 좀 긋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발빠르게 조치에 나선 것 같습니다. 유아인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한 패션 브랜드 회사, 참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광고를 모두 내렸다고 하고요. 유아인을 모델로 한 제약회사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유아인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아인을 모델로 쓴 한 중국 의류업체도 홍보물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팬들도 실망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일단 팬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아인은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솔직함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부 팬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뭐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보여줬던 인간 어몽식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어몽식. 네, 어몽식 유아인 씨의 본명이죠. 그러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도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두성 기자 수고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죠. 이용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애는 며칠 전 이 열병식에도 등장하면서 최근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영상까지 공개됐죠.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이 아버지 김정은의 얼굴을 쓰담쓰담 하는 이 놀라운 영상입니다. 근데 불똥이 좀 엄한 대로 튀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인데요. 네. 주애 이름 바꿔라. 북대이은 개명 강요라는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주애와 이름이 같은 북한 주민들을 불러내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 뭐 최고 존엄의 과족과 같은 이름을 쓰지 마라, 뭐 이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전국의 주애는 무슨 주애입니까? 그러게요. 예, 북한에서는 일성, 정일, 정은, 설주라는 이 4개의 이름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김주애가 뭐 후계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두고도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아이다운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옷 입고 있죠? 네. 근데 두 번째 등장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 백두혈통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털도 있고 특히 최근 이 사진들을 보면요. 훈장을 숱하게 단 이 장성들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어리스트 사인,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분명한 신호라는 이 외신의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에게는 첫째 아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김주애는 북한 미래 세대의 상징으로 등장을 시킨 거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월요일 아침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손에 이 차가운 커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 여러 매체가 한국의 얼주가 문화를 잇따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얼주가요. 자, 보시면은 South Korea's Love of Iced Americano.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계절과 상관없이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문화를 집중 조명한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어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는 뜻인데 저는 영하 10도든 15도든 아이스만 마십니다. 어우, 대단해요. 용주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이 얼죽아를 넘어서 다살 아파요. 다살? 그건 또 뭐예요? 다시 살아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안 마시면 제가 화장실을 못 가요.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외신에서는 이 얼죽아와 아를 각각 얼죽아, 하는 이 단어 그대로 소개하기도. 영어 알파벳으로? 진짜로. 예, 그대로. 실제 인터넷에서는 한겨울 이 꽁꽁한 상태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진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아가 유행이냐?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약간 슬픈 내용인데요. 네. Essential in South Korea's hard driving, 빨리빨리, hurry work culture. 그러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직장 문화의 필수라는 내용이에요. 빨리빨리 PPALLI로 썼네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동의가 안 되긴 하는데. 전 따뜻한. 그래요. 저도 따뜻한 커피 홀짝홀짝 마시는 대신에 여유를 느끼는 대신에 빨리 먹고 빨리 일을 해야 된다. 뭐 이거네요. 네, 그렇죠. 자, 한국에서는 이 커피는 노동자들의 음료라는 약간 슬픈 결말. 너무 슬픕니다. 슬픕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희대의 도둑하면 궤도 루팡이 떠오르죠. 이 명성에 도전장을 내민 도둑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한밤중에 한 보석상 조용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저 뭐예요? 쥐예요? 네, 쥐예요. 천장에서 쓱 하고 나타나서 목걸이로 이렇게 쓱 가더니만은 목걸이에 쓱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챙겼죠? 그리고 이제 쓱 사라집니다. 이야, 이게 대박이죠? 한치 오차도 없는 범행 현장이 지금 이렇게 CCTV에 딱 걸렸습니다. 로봇 아니에요? 저 진짜 훔쳐간 거예요? 만화 같은 일인데?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실제 상황. 인도 마다야 프라데시 주의 경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보석상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CCTV를 확인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날 사라진 목걸이는 무려 13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지가 진짜 저 13억 원짜리 가치를 알아보는 건 아닐 테고 먹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로봇인가? 참 희한한 일이죠. 영상이 널리 퍼지자 이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이 쥐를 누가 도둑질을 쓰려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데요. 궤도 루팡에 버금가는 궤도 찍찍이 꼭 찾아내서 전말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자, 이번엔 요즘 돈 없는 장난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주차장 건물 옥상에 서 있는데요. 열차 선로를 향해서 냅다 막대기를 던져요. 어이구. 네, 창 던지기 대회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진 영상입니다. 일본 에히메현 오즈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철로에다 저거 던지면 사고 나면 어떻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밑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고 뭐 지나가던 기차 맞아서 더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게요. 남학생이 던진 막대는 선로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열차 운행에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청소년들이 그 회전 초밥집에서 그 음식에 이렇게 침 바닐라 침 묻혀놓는 그 장난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소셜미디어 영상이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초밥집에서 장난친 것도 10대 청소년이었잖아요. 네. 사건이 막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제의 학생은 학교도 자퇴하고 소송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걸 보고도 느낀 바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대기 던진 학생들에게 지금 소셜미디어 영상이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걸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노숙인을 일부러 괴롭히면서 막 장난을 치질 않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도가 지나친 이 민폐 영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 창 던지기 한 남학생 처벌 받는 거죠? 아무래도 받아야겠죠. 혼 한번 세게 나야 됩니다. 해당 선로를 관리하는 JR 시코쿠 철도는 영상을 토대로 경찰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본인이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사상 최대 수익 올린 은행, 왜 희망퇴직 받을까?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이른바 4대 금융주주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작년 한 해 은행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금리가 팍팍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과급을 최대 400%까지 지급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여러 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왜일까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변화의 흐름을 잘 정리하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난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 덕을 톡톡히 봤다. 그래서 최대 실적 냈다 했는데 얼마나 수익을 거뒀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른바 긴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2020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때 영끌족들이 영끌에서 대출 끼워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2020년, 21년에.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이 가계부채에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입니다. 아, 네네. 근데 22년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치솟았고 소위 이자 상환 부담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사실상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은행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금융사의 역대 실적이요. 2021년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22년에 다 하나같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물론 저축금리도 올라갔지만 대출금리도 올라가면서 대출금리와 저축금리의 차, 이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금융그룹은 22.5%가 네. 껑충 뛰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최대 수익을 올리고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단 말이죠. 보통 희망퇴직을 좀 회사가 어려울 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특별 퇴직금 합쳐서 10억 원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희망퇴직의 범주가 굉장히 커졌고요. 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약 2,200명가량의 금융사의 희망퇴직에 짐 싸는 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연령대로는 82년생까지 낮춰잡고 대상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걸까 네.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한 달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시죠? 저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은행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을까요? 손에 꼽지 않나요? 무슨 보안카드 이런 것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안 갔던 것 손에 같아요. 꼽는 네네. 횟수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은행 지점에는 가지 않는 모습. 맞아요. 이것을 이제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의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면 금융 서비스. 우리가 입출금을 할 때 대면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26%였는데 최근에 5%로 떨어졌고요. 뭐로 대체됐습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네. 결국 금융 서비스는 이용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지점을 방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그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럼 역시 은행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이런 것을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뱅킹,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점 수를 줄이거나 영업 점포를 줄이거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산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그걸 줄여나가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근로자 직원 수를 좀 줄여나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희망퇴직을 많이 지금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많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퇴직금을 내걸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은행이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게 막 도입되고 막 그럴까요? 맞는 말씀. 네네네. 이제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네. 소위 대면 창구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손안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있었는데 네. 한 번 더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버추얼로, 가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는 이른바 디지털 비욘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비욘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로의 전환을 넘어서 메타버스나 AI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상,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네. 은행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크리 고객이 지금 은행 서비스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번호표 뽑고요. 창구에 가서 상담도 받고요. 네. 은행 상품도 이용하고요. 이렇게 버추얼 뱅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두드러지는 하나의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뀌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결제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결제 방식도 과거에는 이제 현금,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모바일 뱅킹으로 전환이 됐죠. 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디지털로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또 도입되면서 이제는 반지를 가지고도 지급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링에 해당됩니다. 페이링. 예, 이런 서비스까지 등장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키오스크가 우리를 알아봐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그럼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나의 선호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죽아구나.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구나. 네.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키오스크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자동 결제까지 되고요.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범용화되어 가고 있는 이미 과정. 이렇게 보편화됐나요? 그렇습니다. 알리페이가 이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런칭해서 금융 지급 결제 서비스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하나 일고 있는데요. 네. 혹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좀 편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뭐 이게 뒤로 가고 뭐 잘못하면 취소하는 거 다시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고 막 헷갈리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그것에 익숙한 소비자도 물론 있겠지만 또 많은 소비자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갖고 있기도 터치도 합니다.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고르고 나서 나중에 테이블에 앉는데 이제 그 기술마저도 전환이 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로라는 스타트업이 이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옮기면 NFC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키오스크가 손안에 들어간다. 자기 핸드폰이 키오스크 기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 앞에 줄 설 필요도 없고요. 그럼 테이블에 바로 앉아서 소비자들은 여러 주문도 하고 지급 결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지급 결제 방식의 극단으로 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키오스크는 우리 시티폰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아주 잠깐 머물렀었던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지급 결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변할 거고 뭐 돈을 내는 방식, 주문하는 방식, 어떤 소비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좀 큰 전망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다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면서 아무래도 은행은 계속 돈을 좀 더 당분간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은행주, 뭐 금융산업 어느 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우리 그래프를 아까 살펴봤었던 것처럼 금융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도 전통 금융 서비스는 전체 쉐어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것, 유망하게 리딩하는 것,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경제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성장률을 상회하는 산업이 있고 섹터가 있고 기술이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산업들은 그것을 억누르는 역할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변화에 투자하라 이겁니다. 결국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니 어떤 산업이 또 어떤 기업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에 또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여러분들도 미래의 혁신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까 나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역이 인재가 될 것이고 키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금융 투자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또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뭐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 계시면 진로 탐색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짧게요. 끝으로 실제 금융사에 이 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채용 공고 사이트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인력, IT 인력,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무수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속에서 더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 생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 탐색까지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모르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세상. 와, 요즘 스마트폰 사용 나이대가 점점 확확 내려가면서 부모님들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또 잘 알아야지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조절을 해줄지 답이 나오겠죠? 저도 지금 고민이라서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태를 가장 잘 알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강의하는 서민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그 경찰인재개발원 하면 경찰이신 거죠, 교수님? 네, 경찰관입니다. 이 스마트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학교폭력. 네, 학교폭력, 뭐 소년법,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촉법소년 같은 소년범죄, 아이들의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엄청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일단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아이스럽지 못하잖아요. 조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너무 쉽게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폭력 자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약간 둔감해지는 뭔가 좀 잘못되어 간다라는 느낌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사이버 폭력을 거쳐서 지금의 아이들의 행동이 사고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조금 시작된다라는 의심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실제 그 아이들과 많이 만나면서 쌓은 노하우까지 많이 갖고 계셔서요. 바로 첫 번째 키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스마트폰 아이들에겐 폰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네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바닥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폰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통신수단. 근데 폰은 전화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전화하는 5분이면 끝날 없죠. 대화를 사실은 30분, 1시간 동안 채팅을 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텍스트 세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일부 아이들 중에는 통화 자체를 또 거부하는 폰포비아 같은 현상도 좀 나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지금 아이들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꽤 좀 심각하고 좀 중요한 디지털 물건에 가깝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부모님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부모님들은 그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버튼 한 번이면 자칫 좀 아찔한 위험한 이런
유혹에 그런 빠질 것들에 수도 있고. 예, 노출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인식을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좀 강화해달라. 조금 눈여겨 좀 봐달라.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쉬운 환경이네요. 그렇죠. 뭐 단편적인 예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네. 이런 아이들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연구 통계를 보면 해마다 지금 계속 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성범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걸 조금 눈여겨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다수를 차지하는 게 재미나 장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폭력에 지금 둔감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장난이나 재미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원리, 네.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부모님들이 좀 이제는 좀 알아야 조금 더 꼼꼼하게 단속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뭐 부모님들도 다 스마트폰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더 알아야 된다. 네. 아이들과 쓰는 게 뭐 기능이 다르다는 건가요? 어떤 지점인가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도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게임에 막 빠지고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네. 부모님들은 게임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 저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같이 써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착각을 해요. 내가 쓰는 만큼 아이들도 이렇게 이 정도는 쓰겠지.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호기심과 자녀의 호기심은 차이가 커요. 우리가 보통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성숙하면서 호기심은 적어지거든요. 가장 호기심이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청소년기고 자녀 시기죠. 자녀 시기는 부모님들의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르지 못하는 버튼을 아이들은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신다. 부모님들이 쓰는 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스마트폰 안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그래서 요즘 뭐 안심 앱 같은 거 쓰시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런 걸로는 부족할까요? 사실 안심앱을 쓰면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는데 그건 단지 차단시켜주는 기능에 불과하고 네. 차단시켜주는 어떤 그런 통제 요소도 지극히 폭력이라든지 아주 강한 것들에게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폭력이지 않은 이 경계선에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심앱이 잡아주질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영상 플랫폼, 예, 뭐 이런 유로 시작하는 예, 이런 동영상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네.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컨텐츠인데. 그렇죠. 정상대로라면 사실 오징어 게임은 아이들에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기 때문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요약본이라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안심 앱이 차단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안에서 조금은 더 안전하려면 요 2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2가지. 우리 아이가 보는 콘텐츠를 지금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가? 네.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깔아놓은 모든 앱은 다 차단 기능이, 알람 기능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예,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디지털 원리 안에 소위 말하는 아이를 설득시키는 설득의 기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겠지만 설득의 기술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좀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는 건 제 입장에서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기기 안에 그 옵션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조절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혹하는 알림 이런 기능들 같은 것들도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휙휙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보여주시죠. 이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줘야 할까 버텨야 할까. 아마 강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수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성장을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사주셨어요? 네, 언제 사줘야 됩니까 일단?
일단 그 스마트폰을 사준다라는 그 기준을 잡을 때 부모님들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돼요. 이건 네.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몇 살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대부분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정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어떤 그런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머님들은 또 우리 애가 또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협박을. 맞아요. 안 사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협박거리가 왕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요즘에는 그 다 채팅으로 연락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통을 못 할 수도 심지어 있어요. 학교 공지도 뭐 네. 단체 방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게끔 학교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이고 지금 앞으로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아이의 삶과 연결되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안 주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주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안 주는 대신에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공백 시간을 부모님이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콘서트를 다니고 야구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콘서트에서는 서점에서는 책을 가지고 있었고 네. 야구장에서는 방망이로 응원하고 있었죠. 그쵸.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대안만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아마 다 줬을 겁니다. 네. 이거 자,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다 줬다면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원칙이 있는가, 표준이 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룰을 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이에게 꽤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중요한 네. 사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줬다면 우리 집의 원칙, 뭐 예를 들면 밤 10시 되면 스마트폰을 다 못하는 가족 문화. 다 못하는? 스마트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다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엄마도 아빠도. 당연하죠.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정사회인데 이게 공정이 가장 중요한 민감한 주제인데 부모님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 훈육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맞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플 기록장, 앱 기록장과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장 같은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 보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기록장이 된다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 쓰는 것처럼. 그렇죠.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번도 질문을 했을 때 한 번도 정답이 나온 적이 없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에서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게 지금 그렇죠.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온라인이 아닐 때는 아이들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훈육이 바로 들어가는데 예. 모른다라는 건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줄 알고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요. 월수금에 이어지는 상클 2교시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서민수 교수님과 함께 조금 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짚어볼게요. 날씨 듣고 클로징하고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날씨 속에 지역에 따라 눈비와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겪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 전북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1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아 공기가 매우 탁하겠고요.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전까지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최대 20cm의 폭설도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와 영남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4도, 창원 6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이 영상 기온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큰 추위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네, 요즘 눈이 자주 따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시기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고 세면도 하고 양치나 각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습관들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서민수 교수와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살펴보면서 알아본 이 스마트폰 습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습관 잘 길러줄 수 있는지 잠시 뒤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위기, 범죄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어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알아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